삶의 전환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세대공감, 또 뭐죠? 세계시민, 경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이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그 멀리 필리핀 국제개발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와 싸우시고 그리고 주민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는 사단법인 캠프의 이철용 대표님을 저희가 화상으로 좀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OT를 통해 가지고 사단법인 캠프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는 해드렸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장에서 직접 필리핀의 소식들과 그리고 그 현지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직접 듣는 게 아마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사단법인 캠프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오늘 대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담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성실하게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대담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무래도 현장의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필리핀 근황이 궁금합니다. 요즘에 뭐 거기 동남아시아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겸사 최근 근황 좀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이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는 뭐 한 2년 차로 지금 들어서 계속적인 격리와 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필리핀에서 활동한 지 한 15년 정도 됐고요. 지금 이제 도시빈민 강제 철거 이주민 지역에서 한 10년 동안 한 7만 명의 이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안에서 특별히 이제 주민들이 외국인인 저희들이 나가도 주민들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의 주민 조직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그 주어진 과제, 교육, 보건, 뭐 그다음 그 일자리, 농업, 환경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10년을 하고서 이제 이 지역은 주민들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이제 좀 사업을 이관하는 그런 관계이고요. 저희는 최근 들어서는 필리핀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제 농업 기반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프라가 부족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을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농업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이러한 부분들을 한 최근 수년간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개인적인 한 마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그런 협력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 좀 빈곤의 근본적인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바꾸는 좀 큰 틀의 뭐 캠프로 얘기하면 캠프 2기 2단계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라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획을 많이 뭐 더디게 하고 있죠. 계획대로는 올해는 좀 많이 큰 변화가 있었으면 했는데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고 경제를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현장에 남아서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현지의 소식들이 참 많이 궁금한데요. 한국도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뭐 접종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나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언론을 통해 가지고 듣는 소식들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그리고 뭐 일본 정도의 소식만 저희가 접하게 되고 사실 저희와 가까이 있는 동남아시아나 필리핀의 소식들은 잘 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지에 계시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렇게 세계 시민으로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좀 잘 사는 나라, 뭐 그러한 우리 스스로가 좀 선진국이 돼야지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에 맞추어서 사회 구조가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대부분 그런 나라들에 대한 역사나 경험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아시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우리를 많이 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안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잊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 경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바로 좀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그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많이 급증이 되고 있죠. 최근 7일간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순으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백신 접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확진자들이 많이 증가하다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을 계속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확대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부도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한계가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한 2만 명 정도에 육박했고요. 300여 명이 매일 사망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진정이 되지 않으니까 필리핀 정부에서는 마닐라 같은 경우 그 8월 달에 강력한 지역 통제, 그러한 ECQ라고 하는 그런 통제를 했는데 이때에는 모든 관공서, 그 대형 몰, 뭐 이러한 그 어떤 일하는 일터들이 전부 다 스톱을 합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대중교통도 최소한만 운영을 하는 그런 그 다음에 경계마다 아이들을 체크업을 하면서 집 밖에 나가려고 하면 식료품을 사러 가는 그 정도를 허가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가난한 지역에 제가 타오빌이라는 지역에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주민들 한 7만 명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일터가 없습니다. 대부분 원거리 마닐라로 나가서 6, 7시간 움직여서 원거리로 나가서 막노동을 하거나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일터들이 다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필리핀 정부가 이 수도권의 이 강력한 격리를 약간 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화한 것이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왜 완화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 그 최소한 먹거리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백신 접종이 열심히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백신을 안 맞겠다고 거부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사회의 문제인데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빈곤층에 더 가중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이카의 많은 그 해외 봉사단들이 다 한국으로 철수를 했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국제개발 현장에서 그 한국의 봉사단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표님은 지금 필리핀에 남아서 활동 중이시거든요. 혹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한국의 NGO 단체라든지 또 이제 뭐 여기 종교기관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철수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필리핀이 의료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고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거의 이 한국에서 파견돼서 활동을 하던 NGO 기관의 책임자들, 실무자들이 거의 다 철수를 했고 제가 알기에는 한 2~3 기관 요 정도만 최소한으로 원래 현재 거주하고 있던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파송한 단체에서는 이분들이 나아가서 또 위기 상황에 노출되니까 굉장히 염려하니까 복귀를 시킨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필리핀 정부에서 비자의 조건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한 거예요. 근데 상당수 한국의 이런 단체 분들은 여기 와서 정식 워킹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관광 비자를 연장하는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으로 나가고 나서는 지금은 정식 워킹 비자가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 뭐 그런 현장들이 정말 많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들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저하고 우리 조부영 지부장님이라고 8년째 계시는 지부장님이 계신데, 저희들이 비자를 처음부터 저희들이 좀 수속을 진행을 해서 그런 신분상의 어려움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막 급격히 보강됐을 때 여기에 방호용품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다못해 마스크 하나도 빈곤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고, 뭐 소독제라든지 이런 건 물론이죠. 그런 상태들,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의 의료진들이 일회용, 치과에서 쓰는 그런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방호 장비의 다인 경우들도, 마닐라에 좀 덜하긴 하지만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저희 지역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킹이라고 하는 봉제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되고 나서 사실은 봉제 산업도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재들이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힌 거죠. 또 하나는 그 대형 몰들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곳이 문을 다 정말 긴 기간 동안 뭐 거의 1년? 뭐 수개월 연속으로 문을 닫았는 겁니다. 모든 필리핀은 백화점 문화거든요. 몰 문화인데 이러한 것을 다 문을 닫으니까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되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데는 큰 봉제 공장은 봉제 공장대로, 작은 데는 작은 데대로 전부 다 이 수주가 없어서 팔지 못해서 문을 다 닫았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한국 정부에서, 특별히 코이카가 해외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그런 코로나 대응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일회용 마스크라든지 장비들을 다 항공으로 보내줬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필리핀은 저희가 코이카 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현지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봉제센터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주문을 주게 되면 그럼 일자리도 만들고 또한 이 방역 그 대상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자를 갖고 오므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품이 바닥에 사용된다든지 이 환경,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의 일까지 저희들은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마스크만 해더라도 뭐 한 3, 40만 장을 저희들이 자체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방호복들도 병원이라든지 열악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데하면, 이 필리핀 이 나라가 사실은 지역개발, 그런 주민조직 이런 훈련들이 잘 돼 있어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러한 것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한국하고 연계만 하고 이 사람들이 제품을 알아서 생산하니까 이 사이클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올해가 한국 정부가 필리핀의 ODA 사업을 한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아마 10월 달에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념하는 티셔츠하고 또 전통 가방 이러한 것들을 저희 봉제센터가 지금 한국 대사관에 주문을 받아서 지금 생산 중에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잘 안정시켜 놨더니 이것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저희가 특별히 한 5년 전부터 농산물 얼가라고 하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무리 힘들어도 먹는 건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저희 모든 시스템이 도어투토어, 팜투테이블 이러한 중심으로 사이클을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저희는 팬데믹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장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저에게는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위기가 기회였던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도 저희 한국 분들이 있지만 현지 스태프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잘 수행하며
코로나 대응과 함께 지역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니까 그 남으셔가지고 문제들을 함께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위상들이 많이 변한 거를 저희가 느끼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한국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제가 그 감사치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진심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희생하시고 그 뭔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처럼 일반적인 그런 보통의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혹시라도 현장에서 생각되는 어떤 힌트라든지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 15년간 활동을 하는데요.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부터 너무 우호적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한국전 참전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우리를 도왔던 그러한 국가이고요. 제가 15년 전에 들어왔을 때부터 한국인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분들은 말을 할 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류 문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더 확산되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희 단체가, 캠프라는 단체가 한국 단체이기 때문에 더 다른 나라 단체보다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아주 일부인데 현지인들을 대하면서 관계하면서 좀 현지인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봐요. 특별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끔 나타나는데, 저는 이것은 전 세계 공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니? 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배려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존중을 한다고 하면. 근데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막말을 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실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분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만 도우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돕지를 않죠. 그런데 자기를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100% 이상의 일들을 한다는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저희가 좀 잘 사는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어디를 가든지 좀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삶들,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러면 좋은 결과들, 서로 하나를 더해서 하나와 하나가 더해서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걸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워크숍 통해 가지고 두 분의 강사님들이 계속 강조했었던 것들이 세계 시민 교육의 삶의 전환을 위해서 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대표님께서 빈민과 함께 하시고 계신데, 이들을 돕는 방법은 단순하게 자선과 기부가 아닌 다른 방식, 가령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들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 분야 자체가 많은 부분 어떤 자선이나 기부에 의존해 왔는데, 이 부분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거나,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는지 대표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제개발을 할 때 상당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지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이 주도하지 않고 현지인들이 주도하게 하고,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나 아무리 현지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은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국제 개발이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유엔이 2000년부터 SDG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2015년 결론을 내서 2016년부터 지금 MDG를 경험을 하고 그 한계를 느껴서 결국은 무엇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 사실은 작더라도 그 지역에 투입된 자원이 재생산되고 그곳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사회적 경제 모델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요, 사람 모아서 나눠주는 거고요.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 뭐 몇 명에게 수혜를 줬더라, 이런 것들은 얼마만큼 쪼개느냐에 따라 수치 올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봉제센터 10년 전에 익진이나 봉제센터를 시작을 하면서 어머니들 기술 교육을 하고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아직 현지 시스템 속에서 움직였는데요. 제품을 생산해서 교복하고 티셔츠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한국의 업체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샘플을 보여주고 대부분 한국 사장님이에요. 그분들은 세계 인류 기업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에도 있고 그런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눈에 왜 이렇게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 제가 달걀을 들고요. 저희 스텝하고 마닐라 곳곳을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달걀 장수를 했습니다. 옛날에 파스테로 사장님이 그렇게 압구정동에서 우유를 팔았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못할 게 뭐 있냐. 사실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훈련하고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장사는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혼신을 다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고생을 했더니 그래도 지역에 이 팬데믹 가운데 20-30명의 젊은이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고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사회적 경제의 모델로 모든 분야는 전환을 해서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경험, 한국의 그러한 공유가 있을 때 지속 가능성이 가능하지 다른 부분으로서는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죠. 그 대신 여기서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같이 가는 거죠. 우리의 고용 인원으로만 했으면은 팬데믹 때 우리가 다 나가버리면요. 그건 다 무너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는 사회적 경제가 지속 가능성이 만날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금방도 말씀하셨을 때 이게 절대로 쉬운 방식도 아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존의 방식, 가령 자선이나 기부에 의존해서 살아왔던 분들이 쉽게 이게 주민분들이 이런 삶의 태도가 쉽게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더 걱정되는 거는 그러면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은 그동안 없었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반발이나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저희가 봉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성 일자리 뭐 기술 교육하고 이러니까 저희 그 현지 직원들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사회복지나 지역개발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그 분야를 전공을 했던 그런 책임자들, 매니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가라고 하는 자연 유정란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사업을 처음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관 특성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평가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또 연말에는 그것을 위한 집중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 회의 가운데 이 먹거리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어떻게 상위권에 있는 책임자급의 이런 우리 매니저가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됩니까? 라고 굉장히 반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펀드를 갖고 오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갖고 오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 페이퍼를 작성하고 규정에 맞게 하는 것들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스텝이 그 내용을 아니까 그 정리를 하는데 거의 뭐 24시간 보고서 쓸 때에는 아무 일도 못하면서 정말 뭐 초죽음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계속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을 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건 다 무너집니다. 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다른 펀드를 찾아보면 되죠. 한국이 아니면 다른 나라를 찾아보면 되죠.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원조를 받으면서 이런 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다양한 곳에 우리가 손을 벌려서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 뭘 굳이 우리가 나가서 계란을 팔아야 되느냐. 물론 그분을 보고 팔라고 얘기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고 제가 이거 닭 300마리 가지고 요거 시작할 테니까 요거를 하는데 반대만 해주지 마세요. 제가 대표인데 어떻든 우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일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제일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했던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그렇게 3년이 지나가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네요 하고 그때 이제 좀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런 어려움과 이런 현장이 사실은 그런 과정이 저는 무조건 따라와 하는 것보다도 설득하고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다져지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서운하죠. 내가 대표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오니까 조직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저희가 이렇게 왕래가 빨리 허락이 돼서 정말 오늘 이철용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된 건지 우리 모두 현장에 가서 한번 좀 검증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워낙에 아름다운 나라니까 현장도 방문하고 좋은 관광지도 가고 하면 좋겠는데요. 그 소망 좀 가져보고요. 지금까지는 너무 진지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말씀도 많이 전해주셨는데 혹시 그래도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최근에 뭐 뉴스나 이런 이야기는 없나요? 뭐 다들 뭐 거리를 다니는 분들 얼굴이 예전과 다릅니다. 아주 막 힘든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얼마 전 이제 도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죠. 우리나라는 아마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 때 이제 양금메달을 땄는데 여기는 이제 2020 올림픽이죠. 거기서 금메달 하이딜린 디아스라고 하는 여성이 역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이후에 뭐 이어지는 뉴스는 각 기업에서 이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메달, 금메달, 뭐 메달 딴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특별히 이 금메달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하이딜린 디아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 기업에서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주고요. 한 그 유명 기업에서는 자기네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점을 2개를 운영권을 주겠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당신 굶지 말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라.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품이라든지 보상도 좀 그런 거로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 통해서 요새 뭐 그런 운동하는 그런 기관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체육관 이런 데들이 많이 문이 닫았거든요. 필리핀은 원래 농구하고 그 복싱을 그걸 제일 좋아했는데 그런 데들이 많이 뭐 줄어들었는데 이제 올림픽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런 데가 좀 자꾸 붐이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은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시간이 지금 41분입니다. 저희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고요. 몇 가지 질문이 더 있긴 한데 그냥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씩 여기 오늘 수강하시는 분들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제 내가 뭔가 해외 현장에서 나의 재능을 좀 봉사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국제개발 분야에 뭐 진출하고자 하는 거기에 비전을 둔 분들도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뭐 그분들께 혹시라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겠는지 뭐 좀 이렇게 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까지만 했을 때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현장으로 각종 봉사단이라든지 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나왔죠.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그러한 국제개발 현장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막혔는데요. 그러나 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또 다른 예전에 시도해 보지 못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어디 강의하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줌이란 것들로 현장을 만날 수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우리들의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국제개발 관련한 기본 서적들도 많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 스터디가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발전시키고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요즘 대부분 국제개발 현장이 사회적 경제 분야를 중시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든지 미국 USAID 같은 경우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빈곤국가의 지원과 프로그램들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는 것들 필요로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어떤 분야에 맞는지 어떤 데 경쟁력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람 이해, 자기 이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국제개발 현장은요. 무엇이 성공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작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많은 것을 갖다 줘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나를 친구로 받아들여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줘도 저 사람은 떠나고 저 사람 있을 때 좀 혜택 받고 내 앞에서 얘기하는 얘기와 돌아서서 얘기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천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 공부,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면 어떠한 분야를 하든지 저는 다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보건이니까 보건만 한다. 한국같이 많이 발전된 나라는 내 전공별로 하지만요. 이 저개발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삶의 문제로 연결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기본이 인간관계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데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는다면 코로나 시기가 그런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 길을 하는데 좀 더 단축시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바쁘신 시간이지만 이렇게 멀리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채팅창에 아무도 올려주시지 않아가지고 없으신 걸로 알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나중에 줌으로 특강 한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지금 아직도 마닐라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건강하시고 나중에 정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철용 대표님과의 대담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에 삶의 그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첫째 시간에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대담까지는 직접 현장에서 빈곤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양한 다문화 속에 다문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의 새로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을 자립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인 접근 방식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했었던 것들을 잠시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함께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으니까요. 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다 잘 보이시죠? 네. 삶의 경제 총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내볼게요. 그 쌀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거의 답을 드린 것 같긴 한데 혹시 한 분 정도 저기 자신의 그 답변 하나 해주실래요? 쌀밥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뭘까요? 김치와 먹는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남이 해준 걸 먹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여기 왼쪽에 있는 요리가 뭔지 아세요? 최근에 CNN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이 있는 음식으로 소개됐었던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입니다. 볶음밥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워낙에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비빔밥입니다. 비벼서 먹거나 볶아서 먹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많은 것들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의 현상들을 조금 이렇게 다문화의 방향성들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지난번 그 아시안 허브의 대표님의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느껴진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어떤 지구를 만들고 인류의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이제 그 뭐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주 노동자라든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그분들의 희망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들도 한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오면 시골에서 뭐 일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자신이 가진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능력들을 발휘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들에 대해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요.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을 고용해 가지고 우리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통영에 있는 민들레 누비라는 사회적 기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여기를 여러분들께서 그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적극 구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아래에 있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태리에서 그 활동했었던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분이긴 하지만 디자이너가 참여해가지고 만들었던 최근의 컬렉션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까 볶음밥과 나시고리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비빔밥처럼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그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좀 잊지 않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세계 시민은 이러한 사회의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물론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뭐 그거는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고요. 자본주의가 발달되기 시작한 초기에도 지금보다 더 심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들이 이제까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정말로 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노력만 가지고 어렵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런 말 많이 했죠. 대한민국은 헬조선이고 그리고 각자 도생. 스스로 살아가야 되고 남을 돌볼 시간조차 여유조차 없고 그러면 나도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협동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 대한민국이 어떤 이제 지금의 선진국이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인정도 받는 그런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협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공장주들이 오너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공장의 주인들이 만든 그런 이제 식료품점에서 밀가루를 생필품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밀가루의 무게를 그거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모래를 섞거나 아니면 돌을 섞는 그런 이제 부당한 처우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협동조합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리고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협동조합은 결국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공동체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자 했고 그게 우리 사회에 많은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국의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의 이름이 로치델 파이오니어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이게 맨체스터에 있어요. 근데 맨체스터 하면 이제 아주 유명한 게 박지성이잖아요. 한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서 여기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협동조합의 발원지에 사는 시민들은 남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축구팀이 자꾸만 상업화되고 있고 축구를 즐기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가 됐다. 이거는 맨체스터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아예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하나 만듭니다. 그 협동조합의 주 종목이 뭐냐면 축구였어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축구 클럽 유나이티드 맨체스터라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웨이라는 그 세계적인 유명한 팀에 반해서 우리 맨체스터의 축구 구단은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나의 이제 사례를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이 맨체스터 협동조합, 축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아예 미션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협동조합 축구 클럽은 돈을 벌어 운영하고 있지만 결코 돈만 밝히는 조직은 아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주인이다. 축구를 즐겨야 된다. 라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접근들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아예 응원하는 그 그라운드에서도 매번 우리를 만나라.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 지역 사회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재밌는 지역의 문화들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다양한 제도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런 협동과 협력의 어떤 접근을 통한 방식들이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 직접 사례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협력과 협동의 방식으로 지역의 경제들을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사례들이 세계에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로가 치킨 게임이잖아요. 지금 은퇴하면 대부분 창업하는 게 저도 이제 창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창업하기 위해서 제일 손쉬운 게 뭐냐면 치킨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편의점 이런 건데 다 프랜차이즈인데 그 프랜차이즈의 원리 자체가 협력이나 협동은 하나도 없고요. 서로 경쟁하는 저 길 건너에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나 아니면 편의점이 망할 때까지 버티는 게 이게 성공의 어떤 방식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영국의 지금 헤이언웨이라는 마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다종다양한 책방을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책방, 그 마을과 그리고 책을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마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제라는 거는 경쟁적으로 나만의 사는 각자 도생의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새로운 관점은 결국 연대와 협동을 통해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도 이철용 대표님께서 대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마을에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마도 함께하는 그런 이제 연대와 협동의 정신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방식이 이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유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책이 뭐냐면 전태일 평전입니다. 이미 70년 초반에 이분이 이제 지금은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시장의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평화시장에서 그 경험했었던 다양한 노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전태일 평전의 책에 보면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연대와 협동의 정신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시초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글로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나 자신이 직접 제품 사업을 시작하여 결국 창업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무엇을, 누구와, 언제, 어디서 이걸 읽어보시면 정말로 감동입니다. 제품 개통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일을 하겠고 누구와 제품 개통에 종사하는 어린 기능공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리고 사업 목적도 이렇게 명시를 해둡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소셜 미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의 일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어떤 경쟁적인 어떤 그런 이제 기업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시도하고자 했던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그리고 소개했던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원조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참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법인 캠프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NGO거든요.
근데 글로벌 NGO가 광고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마치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빈곤의 문제를 가장 최전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는 거죠. 정말로 이 원조, 그들의 원조 활동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자선활동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서툴다. 그리고 그 기관이 운영비의 소진 그 비율이 너무나도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파견된 그 자국, 공여국의 명령에 따른 강제된 행동들이 지역 주민의 지역의 그 해당 지역에서는 이제 들여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모금하고 활동했었던 민간의 자선 기금과 긴급 구호의 자금들의 총액이요. 그냥 일반적인 국가의 원주금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서투른 자선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 서투른 자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만 많이 하고 있고 그 성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 죽은 원조를 쓴 그 작가의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그 저기 뭐야 공부했었던 경제학자거든요. 이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국제적인 글로벌 NGO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은 강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원조는 자꾸만 증가하고 있는데 성장은 그 지역사회 성장은 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결국 그들을 계속해서 아까도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선과 기부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빈곤은 심화되고 그래서 국제 NGO 활동은 지속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함께 공부했었던 사회적 경제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기업들도 단순하게 이윤만 추구해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들을 이미 깨달았고요. 그래서 경영대학원에서도 이제는 사회와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거를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마케팅적으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그리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있는 그런 서비스나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비영리나 NGO 분야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었던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우리를 바라보고 성찰해야 된다는 것들이 또 역으로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이거죠. 예. 톰스 슈즈 같은 경우가 유명한 사례이고요. 물론 이제 톰스 슈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미션을 가진 새로운 창업의 목적과 미션을 가진 새로운 경제 조직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루비콘이라는 그 미국에서 창업한 주로 이제 재소자라든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의 아주 큰 프랜차이즈 사회적 기업인데요. 여기는 아예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다라는 자신의 모토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거는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고요. 우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영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대안적인 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에서 직접 사용하고 계시거나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업사이클해서 내 삶의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사이클 제품이 이제 명품의 반열에 이렇게 끼기도 합니다. 요즘에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이 보면 이제 저도 젊지만 예, 한 20, 30대의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가 단순하게 제품이 퀄리티가 뛰어나고 아니면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가진 어떤 미션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도 그들의 소비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방식이 단순하게 저렴하고 가성비가 뛰어나고 아니면 이제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이것이 아닌 뭔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소비한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 결국 어떤 변화를 끼치냐면요.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로레알이 이렇게 변한 건 아니었지만 로레알이 2018년, 19년도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화장품 용기에 많은 플라스틱 성분,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들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적용시키겠다. 그리고 특별히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그걸 대안적으로 어떤 종이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재활용 가능한 것들로 화장품 용기를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선언을 직접 하게도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들여다봤더니 결국 종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은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 주로 이제 어떻게 지금 계획을 로드맵을 짰냐 하면 결국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그런 용기들을 사용하는 것들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에서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ESG라든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기업 스스로도 이렇게 환경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만이 또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보다 더 좀 강력한 어떤 의식이나 전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또 다른 지점들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이 공정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직접 사다보면 캠프가 필리핀의 농업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윤리적인 상품 구매를 통해 가지고 큰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어떤 산업의 생태계들을 혁신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세계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삶의 경제라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고 앞으로 실천하실 그런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공정무역과 관련된 상품들을 저희가 직접 구매도 해보고 직구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도 해보면
정말로 처음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공정무역 뭐 상품들이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것들을 구매해 보지 않은 분들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직접 한번 구매해 보시고 써보시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도이치안 커피라는 커피 브랜드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이치안 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아마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앞으로 발생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여러분들 여행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그다음에 미얀마를 이렇게 국경을 맞댄 곳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산악지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지역에 옛날부터 양귀비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거기를 반군이나 게릴라들이 장악해 가지고 거기 농민들에게 강제로 그런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약이 생산돼 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뭐 문제가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접근이 뭐냐면 유엔과 그리고 태국 정부, 그리고 미얀마와 그다음에 그 라오스 정부에서 함께 시행했었던 이런 커피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에 그동안 작물로 심어 왔었던 양귀비 밭을 다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커피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확된 것들을 공정무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윤리적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 지역이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이제 어떤 혁신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의 어떤 접근 방식이 이러한 큰 변화들을 근본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윤리적 소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브랜드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그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매장이나 이런 제품들 방문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빈곤태치와 기하종식을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새로운 목표나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17가지의 과제와 방식을 제시해 두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 중에 17가지 중에 나는 어느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함께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이 6번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제까지 어떤 성인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젠더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그거는 내가 생활에서 5번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17가지 분야의 나의 각각의 실천 과제들을 하나 둘씩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캠프에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의 어떤 리스트 자료를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외국의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그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특성이라는 거는, 시민성이라는 거는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한 역량, 그러니까 어떤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가령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와 가까운 이웃 나라인 동남아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과연 어떤 상황에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들, 그리고 직접 그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글로벌한 역량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한 어떤 세계 시민적 참여,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시민 행동을 함께 하는 것들이 결국은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신 우리 수강생 분들의 어떤 세계 시민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레벨을 높이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세계 시민성이라는 것들은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역량과 그리고 세계 시민적인 참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3시 17분 많이 지나갔네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좀 조를 나눠가지고 한번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난번에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금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있으신데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름 부르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혹시 내가 뭐 이렇게 애칭이라든지 닉네임이 있다 그러시면 한번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동네에서 저를 별똥별이라 불러가지고요. 제 이름보다는 별똥별이라 불러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로 나눴을 때 조원들에게 나는 어떻게 불려줬으면 좋겠는지 자신의 이름들을 쓰거나 아니면 닉네임으로 지금 바꿔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다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3시 18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유하신 것들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단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각자 공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만 아는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만의 노하우, 실천 방법들을 공유해 주시고요. 그 공유된 방법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각 조에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조만의 실천 방법 한 10가지를 리스트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실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10가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 가지고 우리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참여한 분들의 실천 과제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저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찾았어요. 저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많은 것 같은데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서 첫 번째, 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조합을 참여해가지고 지금도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1년에 3,000원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햇빛마을 협동조합이거든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자가용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혹시라도 여기에 뭐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찾아봤더니 알뜰교통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여기에 적립이 돼 가지고 저희의 대중교통 한 달 대중교통비 한 10%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꿀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석 같은 여러분들의 어떤 실천 방법들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각 조의 10가지의 실천 행동 계획들을 한번 작성하셔 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메시지로 채팅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조로 나눠 가지고 그 조별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